반갑습니다. 용암 도서관은 공부하시는 분들도 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 1년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또 바로 이 한강 정구 선생의 심경발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고 또 이걸 대구 유화 그리고 뭐 대구 지역의 심학과 연결 지어서 이 얘기를 하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뭐 대충 자료로 제대로 PPT로 만들지는 못하고 PPT 준비용 자료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글씨가 크고 하니까 이걸 보시면서 그렇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제목 제가 받은 제목이 심경발휘와 대구 심화 이래 얘기가 되어서 아무래도 한강 정구 선생에 대한 이 심경발휘라는 책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과의 그 관계성 속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퇴계 선생과 한강 정구 선생 관계 간단히 좀 얘기를 해야겠고 먼저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심학이라 했으니까 한강 선생과 대구 유학, 대구 심학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강 선생 전체 일생보다도 이렇게 퇴계학과의 관계 그리고 대구 지역 유학과의 관계 이런 점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1543년 그러니까 이 중종 인종 이 시기죠. 태어나서 이 1620년 에서 78세의 생애를 사셨고 본관은 청주고 호는 도가이고 성주 출신이죠. 성주 출신. 지금 바로 회연서원 바로 사도시 사월 출신입니다. 근데 항상 이 한강 정구 선생을 얘기할 때는 한원당 김경필 선생과의 관계를 늘 얘기하게 됩니다. 왜 정손이다. 그래 왜 정손이다. 이 한강 선생 입장에서 보면은 진외 정조가 되겠죠. 진외 정조. 한강 선생의 할아버지가 바로 한원당 김경필 선생의 제자이자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둘의 호에도 보면은 찰 한자가 들어간 한원당, 한강 뭔가 좀 연결성이 보이죠. 조선시대 유학자들 이 찰 한자 호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퇴계에서는 또 한서 이 차다는 뜻은 우리가 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특히 도학계열의 유학자들이 즐겨 쓴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어떤 학문적 특히 이때는 실천 유학자로서의 어떤 학문적 결과 성취한 바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나타난 어떤 풍기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차갑다, 싸늘하게 찼다라기보다도 서늘하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분자, 성비로서의 어떤 를 묘사한 용어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조선의 유학자들이 왜 한자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한원당 김경필 선생, 한강 정구 선생 이 한자로 이어지는 뭔가 요거는 도학적 어떤 흐름, 지향 이런 걸 잘 말해주는 겁니다. 13세 때 성주 향교 그리고 녹봉정사 지금 7곡이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성주는 목이었습니다. 성주 목사
문화가 바로 금계 황준양 선생이었고, 이 금계 황준양 선생은 바로 퇴계 선생의 아주 그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분이고, 성주 목사 시절에 바로 주자서 절요를 처음 간행했던 바로 주자서 절요를 간행했던 그런 분이고, 특히 이제 성주 목사로 있으면서 흥한 학교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열성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 칠곡 지역도 성주 목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건너 동쪽 이쪽에는 공부할 데가 없다, 아마 이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녹공정사를 따로 세워서 교육기관 그 양쪽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이 녹공정사 설립도 황준양이 선생이 주도를 했고, 강학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때 그 성주 향교의 그 교수로, 목에는 목 단위가 되면 격이 굉장히 높은 거죠. 현이라든가 군보다 높습니다. 부. 그래서 여기에는 그 향교에 어찌 보면은 전임 교수가 있게 됩니다. 목이면은 바로 그 교수로 왔던 분이 득계 오건이라는 분이시고, 이미 남명조식 선생 문화에도 출입을 했고, 또 이 성주 교수로 오게 되면서 황준양 선생의 소개로 퇴계 선생의 문화에도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주 지역이 학문적으로 이 두 분에 힘입어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주 이제 어린 13살 한강 선생이 이제 배우게 되고, 득계 오건 같은 경우는 한강 선생한테 종이모부이기도 합니다. 종이모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1세 때 퇴계 선생의 문화에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는 황준양 그리고 오건 선생의 권유에 의해서 안동 도산성을 찾아라. 그래서 형인 정곤수라는 분, 형제분이 같이 그 도산 수당을 찾게 됩니다. 이제 역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원당의 이후의 그 모습이 보인다. 이제 굉장히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퇴계 문화에 입문을 하게 되고, 3년 뒤에 남명문화의 남명조식 선생의 문화에도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 성주 지역, 또 대구 지역의 인물들의 제가 절기에서는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자들은 이렇게 흔히 좌도, 경상 좌도, 영남 좌도 지역의 퇴계학, 또 우도 지역의 남명학 양쪽을 이렇게 입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한강정무선생과 더불어 양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동강 김우홍 선생도 바로 그 한강 선생하고 바로 고개 하나 제 하나 넘으면 있는 곳이죠. 지금 바로 심산 김창숙 선생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이렇게, 이게 또 양문화에 출입했던 것, 특히 이제 이 남명문화에 출입했던 것이 훗날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분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은 이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도학자로서의 어떤 길을 걷게 되는데, 퇴계 선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퇴계 선생의 많은 제자들이 청거됩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과거 시험을 안 쳐도 퇴계 선생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래서 청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간 게 37세입니다. 과거 시험보다도 이렇게 청거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이제 이게 선비의 어떤 그 관직 나가는 길이다. 과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은 뭡니까? 내 뽑아달라고 내가 나를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거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해 라고 하면서 어떤 그 받아들여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관직을 이렇게 창녕 현감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벼슬은 이제 대사항까지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직에 나가고 중간중간이 성주 고향에서 또 관직에 중간중간 쉴 때는 고향에 와서 바로 가르치게 되고 그게 회연 초당 그리고 무월 가야산 깊숙이 수노산 속에 있죠. 지금 그 회연서원 그 봉배암으로부터 해서 끝까지 제 9고 그래서 무월 9고 거의 끝 지점에 그 수도산 그쪽에 가면은 바로 그 산중 깊숙이 거기에 이제 또 강학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러시고 또 관직에 나가고 이 생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시기에 이제 이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는 뭐 단연 이제 이 돋보이는 그 하나의 뭐 선생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에 성주에서 조금 그 당시에는 성주가 대구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했던 곳입니다. 대구는 아직 부 단계여서 성주 목보다는 격도 떨어지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 선생이 이렇게 활동할 그 성주에서는 일종의 문운이라고 하죠. 문운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대구 지역은 한 발, 두 발 정도 뒤늦게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유학, 학문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영경서원, 그렇죠? 영경서원. 그런데 대구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큰 선생님이 계시질 않아서 대구 지역의 유학자들이 대거 바로 한강 정부 선생의 문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낙제 서사원 그리고 모당 손천울 이런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들은 대구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한 2세대 유학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수성구에서 늘 얘기하는 개동 정경창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영경서원 설립에 참여하시고 근데 실은 뭐 대구에서 그렇게 제자를 못 길렀어요. 본인이 관직으로 나가고 또 장수를 못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사원 선생 같은 경우가 바로 개동 선생에게 배우긴 했지만 학맥만 그렇지 실제 대구 지역은 성주 지역보다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학생들이 성주로 한강 정부생 문화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구 지역은 임진왜란의 그 전쟁 한가운데 서게 되죠. 바로 일본 군대도 주둔을 하고 공산성 완전히 괴멸되고 그리고 또 명나라 군대도 대구에 주둔하게 되죠. 대구는 임진왜란 내내 7년 내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구 지역의 유학자들 많은 인물들이 이제 그 의병 대구 지역의 의병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이거 바로 낙제 서사원 선생도 그렇고 모당 손천월 선생도 그렇고 다 의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대구 지역이 완전히 이제 위상이 바뀌게 되죠. 1601년에 그 1598년에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는데 3년 후에 바로 대구가 경상도의 수부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구 하는 거는 이때부터 대구, 영남의 수도, 경상도의 수도 대구는 바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바로 대구가 영남의 수도가 됩니다. 이때 영남이라는 게 지금 5개 광역 단체죠. 경상남도 북도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
해서 이 전체 어떤 그 하나의 수부로서 대구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접어드는데 이런 어떤 상황 변화, 그 대구가 왜 영남의 수도가 되었을까? 그는 이제 임진왜란 거치면서 일종의 일본 전쟁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후에도 일본을 막는 데 있어서 그 영남의 수도가 이전에는 상주에 주로 있었죠. 또 이렇게 돌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 있지 않고 경주에도 돌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후기 되면은 대구에 완전히 고정되는 이런 되면서 일종의 전진 배치라고 보면 됩니다. 전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일본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쨌든 영남의 수도를 대구 쪽으로 되고 또 임진왜란을 치를 때 대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그리고 그 당시 대구 지역에 방어했던 주된 게 803 정상 지금 군부대에 있는 그게 공산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방어 기지였는데 완전히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패전을 하게 되죠. 형편없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부가 되고 난 뒤에 대구를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803 공산성보다는 대구가 수부가 되면서 이 대구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 그리고 서울로 가는 이 길에서 중심로가 바로 이 경상 우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대구 동네에서 대구에서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서울로 가는 이 노선으로 잡히게 되면서 대구 방어 군사 기지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산산성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 가산산성 공산성은 흔적도 없고 공군 미사일 부대 들어오면서 싹 밀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공군 미사일 부대 공군 레이더 기지가 나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공산성은 좀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구가 수부가 되면서 바로 가산산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은 가산산성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전투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산성은 긴 시간 삼국시대부터 해서 줄곧 전쟁이 이어졌던 성이 공산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낙제 서사원 선생 바로 대구 출신이죠. 이 바로 금호강가에다가 개인 강학처를 마련합니다. 이게 선사제입니다. 이게 선사제. 지금 보면은 이천 금호강 건너편에 있죠. 바로 이 선사제는 아주 오래전 최치원과도 이 얘기가 있고 고사가 있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 직전에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서 이 강학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낙제 서사원 선생이 바로 여기에서 강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강 선생이 제자지요. 근데 이때 한강 선생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강학도 열고 특히 이제 선사제에서는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강학 그걸 벗어나서 떠나 하고 둘이가 일박을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낙제 선생과 한강 선생의 깊은 관계 이게 아주 상징적. 둘이만 남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대구 지역에 유학은 바로 한강 정부에서 낙제 서사원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어떤 한 계기가 됩니다. 제자지만은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납니다. 7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또 낙제 선생이 먼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낙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선사제는 바로 이강서원으로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 이강은 금호강을 부를 때 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천, 이강. 그래서 낙동강의 낙자와 더불어서 일악 이렇게 해서 이 일악은 중국 고대 이제 북기시 그래서 까지도 고사가 올라가면서 하도낙서가 나온 곳 그리고 송나라 때 북송 때 바로 정명도 정이천 바로 그 이천이죠. 바로 그래서 유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곳 유학의 연원. 근데 우리 동방의 유학의 뿌리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호강을 금호강이라 부르지 않고 이수, 이강, 이천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바로 그래서 서원 이름도 이강서원으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65세 때 이제 이때가 광해군 때입니다. 북인들이 집권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남명의 문화의 내암 정인홍이 아주 권력을 이첨해서 대북파들이 이제 권력을 주도할 때 이때 이제 내암 정인홍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 한강 선생이 양쪽 그러니까 출입하는 것 그리고 뭔가 퇴계 선생을 더 높이는 듯한 또 그런 가운데 퇴제 이현적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이 포함된 동방 오현이 문묘종사가 성사가 됩니다. 그때 남명조식 선생 자기 선생인 남명조식 선생은 빠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서 회퇴 변척소라든가 회제 이현적과 퇴계 이황 문묘종사를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제 소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영남 일대 그리고 전국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 정치와 학문 내에서 참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한강 선생은 실은 한강 선생이 살았던 성주와 내암 정인홍 선생은 꼭 조금만 더 행사 쪽으로 가면은 바로 합천 바로 거기에 사셨죠. 바로 인근에 살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성주 땅에는 머물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아주 갈등이 심해지면서 또 마침 대구가 영남의 수도가 되었고 또 제자들이 대구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 권유로 대구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먼저 오기는 지금 외강고 근처에 바로 노곡 정사로 오는데 와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정자가 불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책도 태우게 되고 저술도 태우게 되죠. 그러면서 급히 다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옮길 장소를 마련한 곳이 사양정사입니다. 그거 바로 금호강가에 있죠. 지금 한강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양정사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양서원이 되었고 그리고 사양서원은 지금 다시 이 지천 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그 사양서원에 배양된 또 인물이 석담이 이윤우 선생이니까 이윤우 선생님 그 근거지로 옮기게 되죠. 옮기게 돼서 좀 이래 비어 있었는데 요 근년에 한강공원으로 복원이 이제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장소입니다. 그 사양정사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한 6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강 선생은 대구와의 인연이 우선은 학생들이 대구 지역 출신들 학생들이 옮겨왔다. 제자가 되었다. 또 그러한 면으로 만년에는 대구 지역으로 와서 강학을 하셨고 또 저술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떴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구 지역 당시의 대표적인 그 서원이 영경서원이었습니다. 이전에 원래 설립할 때는 화암서원이었는데 영경서원으로 제가 이 영경서원 복원하는 데는 제가 수시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영경동에 택지 그게 영경서원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영경서원 참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때 한창 LH공사가 지금 그 아파트 공사 들어갔을 때 그때 부랴부랴 이 연경소원 터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 했더니만은 잘 돼서 지금 소원을 설립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부지는 확보해놓고 토시를 해놨으니까 언젠가는 서지 않겠는가. 우리가 대구의 학술 문화를 이야기하면은 그 출발 지점은 연경소원입니다. 근데 이 연경소원이 바로 퇴계 선생의 관심, 지원 아래 바로 앞장선 사람은 그 제자인 이숙량과 대구 출신인 그 개동 정경창, 바로 수성구 출신이죠. 이 두 분이 이제 주도해서 그 서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대구에 비로소 이제 문의 그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경서원은 설립될 때 우리가 서원하면 일반적으로 배양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어요. 대구 지역에 인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실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께 상의했을 때 괜찮다. 딴 경우도 있다. 영주의 이산서원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연경서원은 배양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쟁 중에 다 불파고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서 연경서원의 복원, 연경서원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퇴계 선생이었기 때문에 퇴계 선생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바로 퇴계 선생을 배양하는 서원이 연경서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한강 선생이 세상을 뜨게 되니까 바로 이 연경서원에 퇴계 선생에 이어서 한강 선생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경서원은 결국 대구 지역의 퇴계와 한강 양 선생을 모신 서원. 그러니까 결국 대구 지역의 유학은 이렇게 해서 퇴계학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맥 형성이. 그리고 뒤이어지는 것이 이제 낙제 서사원에서 퇴계 이화, 한강 정구, 낙제 서사원. 물론 다른 분들도 뭐 계시지만 이게 조선 말까지 자료들을 보면은 조선 말에 가면은 거의 한강 낙제로 얘기가 됩니다. 뱃놀이 한누나 구곡가를 보면은 이제 유적들도 또 서원이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또 지점, 삼은진 나루터로부터 해서 지금 일악수당, 강정보 이제 걸로 쭉 올라오면서 이강서원, 사양서원, 그 다음에 더 올라오게 되면은 연경서원, 이게 강가를 따라서 형성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금호강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금호강은 대구의 이제 항맥과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 강가에는 수많은 정자들이 들어서고 서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구에 바로 역사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좀 복원될 거는 좀 복원되고 또 그러한 어떤 기업 행위들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의 수도, 그냥 수도가 아니고 영남은 서울과 더불어 상벽을 이뤘던 곳이고, 그런데 영남의 수도로서 대구의 지금 모습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참 미미하고 이걸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이걸 대구를 다시 생각하고 이래야 하면은 결국 영남의 수도로서 대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깊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제가 정리를 한 게 정부 한강 선생의 이 한강화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일단은 제가 분류로서 근데 미학 두 번째 이 부분은 거의 없다 이래 했으니까요. 첫째는 이 도학 부분입니다. 도학. 우리가 흔히 도학 이걸 실천 주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적 부분이다. 그것은 위기지향, 자신의 도덕적 완성, 그리고 이제 출사하게 되면 관직에 나가게 되면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어떤 그 미리지학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위인지학, 그러니까 일종의 경세를 펼치는 이제 이 중시. 근데 아무래도 위기지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위기지학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도 안 치고 이미 과거 시험 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격이 떨어진다. 속 보인다. 왜 공부했느냐? 출세하려고. 원래 유학은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한 학이다. 이 이념에 철저한 게 도학입니다. 도학이고 그 도학의 가장 상징적 인물이 바로 한원당 김경필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서원 설립하면서도 서원에 배양되는 인물의 제1기준은 그 사람이 도학자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도학자인가.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도학자를 길러내는 곳이, 그냥 유학자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철저한 위기지학 중심의 어떤 실천적 유교 지식인, 이래 보면 되겠죠. 이 바로 이걸 길러내는 게 서원이고, 그런 점에서 이 도학은 바로 한강 선생의 도학 연호는 진외정조 한원당 김경필 선생, 바로 낙동강 충주지역. 이 한강 선생의 할아버지는 원래 대구 사람 아니죠.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와 이속의 선생을 따라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그 청주 정시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중심에 서게 되죠. 이쪽 지역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해정조에 대한 강한 어떤 자기 혈통의식이라든가 한강 선생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동서원 설립 과정에서부터 도동서원 다시 임진왜란 끝나고 복설할 때도 역시 중심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당연히 도동서원에는 한원당 김경필 선생이 모셔지는데 나중에 한강 선생 돌아가시고는 다시 이제 그 배향이 됩니다. 그래서 도동서원에는 한원당 김경필, 한강 정부, 그리고 영경서원은 퇴계 이황, 또 한강 정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일대 한강 선생은 성주에는 또 단독 서원이 서게 되고, 차양서원에도 역시 단독으로 또 한강 선생이 모셔지고, 이렇게 되면서 대구 일대, 낙동강 중교 일대는 한강 선생이 완전히 이제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됩니다. 뭐 김경필 선생은 이제 소학동자, 조선도학과 도통의 중심에 있는 분은 도동서원 배양대학. 그래서 한강 선생 한강학 이야기할 때 퇴계 남명 양쪽 문화에 갔다 해서 뭐 잡아당기기, 남명 쪽으로 퇴계 쪽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낙중화. 이제 이미 이 한강 선생은 기본 바탕은 한원당 선생에 대한 그와 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양 문화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인정을 받고 있을 것이, 충분히 그 지역에서 이 서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를 합니다. 그 정도의 그래서 가서 뭐를 배웠다기보다도 이미 상당한 성취 위에서 퇴계 선생에게 나갔고 또 한강 남명 선생에게 나간 어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퇴계학이냐 남명학이냐 이런 관점보다는 수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한강 선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학과 더불어 이제 리학 이 부분은 이건 퇴계 선생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성리학자이고 하니까 퇴계 선생의 제자이고 하니까 퇴계 선생의 성리학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죠. 그런데 한강 선생의 저수를 보면은 성리학 관계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래서 성리학에 관한 저술은 그런 점에서 뭐 퇴계 선생 남명선생은 남명선 자체가 성리학 저술이 없습니다. 퇴계 선생은 성리학 관련된 저술이 있는데, 그런데 한강 정부 선생 같은 경우는 성리학 관계된 저술이 없기 때문에 뭐 퇴계와 한강 간의 어떤 관계성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심학 이 부분, 이 심학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되는 중심입니다. 이 심학과 관계되어서 이황 퇴계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은 신경후론이라는 길지 않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되어서 오늘 이제 하게 될 한강 선생의 신경 발휘라는 이 책이 이제 바로 연결적인데 이제 여기에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강 선생의 또 중요한 부분은 예학 부분입니다. 예학. 그래서 흔히 조선 유학에 있어서 양대 예학가 이렇게 불립니다. 한강 선생은 영남 남인계의 대표적인 예학자. 그러면 기호 서인계의 대표적인 예학자는 사교 김장생. 그래서 정구와 김장생 이 두 사람이 조선의 예학의 대가다. 이런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저술이 오서생 예설분류라는 저술인데 퇴계선생도 보면은 제자들과 많은 이 주고받은 편지에 보면은 반 이상이 예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들을 보면은 반 선생한테 묻는 거 반 이상이 예와 관계된 겁니다. 정말 예는 이게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선 취조를 해야 될 거고 죄를 이제 해서 재판을 할 거고 그럴 때 이게 우선 그 죄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을 내리는 것까지 아주 복잡하죠. 그런 것처럼 예라는 것도 뭐 주자 가래 말고도 이전에 있는 얘기라든가 이걸로서는 실제 구체적 상황, 예의 상황이 예를 실행해야 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책복으로 모르겠으니까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퇴계 선생도 잘 몰라요. 쩔쩔매요.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이 예 적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실제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에 대한 기본적 그게 잘 안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주자가래 하는데 주자가래에 보면은 놀라운 게 주자가래에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주자가래도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자 선생님이 무슨 예를 잘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주자가 원래 그 윗대에서 피난을 왔죠. 금나라 공격을 받아서 급히 피난을 오게 되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 뜨고 이제 주자가 꽤 유명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예를 행해야 될지 주자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와 관계된 책을 보니까 다 저 왕이라든가 왕족들의 예예요. 얘기에 나온 게. 그리고 근데 이제 송대에 와서는 사대부들 예를 행해야 되겠는데 왕의 예를 행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평민들의 예를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자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상례, 제례를 어찌 보면은 자료를 뽑은 거예요. 이 자료 저 자료 뽑아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우리 집 예를 이렇게 행했다. 행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자가래 일종의 자료 뽑고 그럼 만들고 나니까 이왕이면은 이 관례, 혼례도 뭐 좀 보충해서 나중에 이제 대충 만든 게 주자가래예요. 주자가래 보면 제례에 보면 놀라운 게 산소에서 묘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산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묘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기제사가 없습니다. 매년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 이야기 없어요. 사시제가 중심이에요. 매계절 중심 제사고. 근데 조선시대 유학에서는 굉장히 일치가 안 돼요. 예와 관계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법보다는 훨씬 더 예가 가까이 중요하게 가깝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문가가 없었는데 영남 남인계 계열의 대표적인 예학자가 한강 정부 선생. 부분적으로 퇴계 선생이 예설을 수용을 했겠죠. 했는데 그거는 부분적 수용이고 역시 예학의 부분은 한강 선생이 이룬
성취한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 부분이 한강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서, 그리고 지방지 편찬, 그리고 경제와 관계된 책, 뭐 심지어는 의학과 관계된 책, 한의학이죠. 이런 다방면의 책들 저술을 합니다. 한강 선생은. 그런데 퇴계 선생은 그렇지 않죠. 물론 남명 선생은 더더욱 그렇지 않고, 이게 한강 선생의 특징이고 한강학의 특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또 낙동강 중류 지역의 또 낙중학의 특징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퇴계학과 한강학이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서 연결성이 있는가 할 때 좀 짧게 말하면은 그렇게 많이 연결된 게 없습니다. 학문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연결성은 뭐가 하면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존경하는 선생. 뭐라 해도 뭐 학문을 떠나서 이 존경하는 선생으로서 퇴계 이황 선생,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 이렇게 생각한 거지, 구체적으로 학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개성했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개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독자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뭔가 좀 낙동강 중류 지역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낙중학이라는 그 출발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바로 이제 세 번째 심학 이 부분이에요. 그게 한강 선생의 대표적인 책이 신경발이라는 책이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바로 이 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좀 강에 늦어 이야기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되는 책은 바로 이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신경부주. 아마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듣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족보, 계보를 대부분 정리를 좀 이래 해놓은,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경부주란 책, 퇴계 선생이 아주 관심을 가졌고 중시한 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중국의 명나라 때 퇴계 선생보다 한 2-3배 정도 빠른 사람이 편찬한 책이에요. 근데 명나라 사람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전혀 중시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중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중시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은 책이고, 그 주목을 받게 된 게 퇴계 선생이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퇴계 선생이 중시하면서 신경을 많이 보고 또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인 정민정이 지은 책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름도 잘 모르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 퇴계 선생 때문에. 그래서 퇴계 선생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수십여 종에 이르는 길고 짧은 주석서와 해설서를 남긴 책입니다. 굉장히 중시된 책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퇴계 선생이 이 책을 더없이 존중한 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부주를 얻어본 이후 비로소 심학의 연원과 신법의 정미함을 알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평생 이 책을 믿기를 신명과 같이 하였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를 대하듯 했다. 그러니까 늘 이 신경은 실험 위에 올려놓고 늘 수시로, 그리고 그냥 꽂아놓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올려놓고 정말 받듯이 그렇게, 정말 이게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또 애초 도학의 감흥하에 일어선 것은 이 책입니다. 그런 까닭에 평생토록 이 책을 높이고 믿어서 사서와 건사록 아래에 두지 않았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최고의 책을 쓴 게 사서 건사록입니다. 사서와 건사록 아래에 두지 않았다. 같은 반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시했다. 퇴계 스님이 이제 심경, 이래서 심경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심경부주란 책은 어떤 책인가? 우선 그걸 또 제가 명나라의 정민정 이 지원보다 했는데, 실은 심경부주 앞에 있었던 게 심경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주석을 달았다, 갖다 붙였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부주입니다. 그러면 심경이 먼저 바로 남송의 이 진덕수 호가서산입니다. 뭐 주위에 바로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한 다리 걷는 제전제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복근 그 무이산에 가보면은 주자의 대표적인 제자로 이렇게 되는데, 나이로 보면은 주자가 1200년에 세상을 떴으니까 주자가 세상을 뜰 때 진덕수는 22세 3세 제자이기도 하고 한 달이 넘어간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전 혹은 제전 제자인데, 이걸 심경이란 책을 저술했는데, 이 심경이란 책이 뭔가 좀 더 해설들이나 내용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나라 정민정 한 250년 정도 지났었죠. 한 250년 지나서 명나라의 정민정이 심경, 진덕수의 심경 참 좋은 책인데 좀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주석이 되는 내용을 좀 더 보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심경부주예요. 그 진덕수 심경 만들 때 보면은 삼경, 그리고 사서, 악기, 그리고 송나라 때 주동이 선배 학자이죠. 이정, 정명도 정의천, 범준, 그리고 주희, 자기 선생님 주희. 해서 이 사람들의 책들 내용 중에서 마음, 특히 마음 공부와 관계된 그래서 마음심자, 마음 공부와 관계된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37개를 끄집어낸 거예요. 가려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거기에다가 그걸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37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위에 달고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를 그 밑에다가 송나라 때 바로 제연들의 글을 추가로 이렇게 줄을 몇 개 단 거예요. 달아서 제목이 되는 큰 이제 게 있고, 후대 송나라 때 유학자들의 또 해설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달아서 편찬한 게 이게 이제 1234년 심경을 편찬했고, 바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서경, 상서라고도 하죠. 바로 대우모에 나오는 유명한 인심도심장, 16자 신법에서 주자학자들 완전히 그에 참 입에 달고 있던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골중 16글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넘길 때 이 말을 전했고, 다시 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이라고 하죠. 자기 아들이 아닌 가장 뛰어난 인물, 현한 인물인 우임금에게 넘길 때 또 나라도 넘기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나라를 넘기면서 했던 말, 바로 16글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 잘 안 드러난다. 그래서 정하고 일해서 일종의 공부 내용이었죠. 정하게 공부하고 한결같이 해서 그 가운데를 꽉 잡아라. 마음 한가운데를 꽉 잡아라. 그 마음 공부와 관계된 거예요. 요걸 흔히 16자 신법, 나라를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6글자를 당부처럼 넘긴, 이걸 이제 주자학자들, 실은 이거 경전에 없는 내용이에요. 거짓 경전이에요. 이게 위험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거짓 경전에 나오던 어쨌든 너무나 중시해버린 내용이에요. 인심, 도심, 16자 신법, 일종의 이 나라를 넘기면서 나라를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를 전수했다. 도통을 전수했다. 이래 이제 서경, 이제 위고문 상서, 위고문 서경이에요. 이중으로 위작이 된 건데 거기 나오는데요. 그러나 위작된 책에도 어쨌든 주제학자들은 이거는 뭐 금과옥조처럼 여겼습니다. 요게 제1편으로 나옵니다. 1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일 끝이 주자의 존덕승 제명이라는 그 일종의 명문이죠. 존덕승 제의 명의 곡을 가져와서 그게 37장입니다. 이래서 37개를 뽑아서 책을 편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거는 아니죠. 편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가져온 거는 맹자예요. 맹자에서 총 그 37장 중에서 12개 장은 맹자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송대 유학자들은 맹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사실 공자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은 이 주자학, 양명학, 후대 다시 일어난 신유학은 맹자 해석사입니다. 맹자 해석사고 공자는 간판이고 실제는 맹자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특히 마음 공부와 관계돼서도 37개 중에 사서, 그죠? 오경에 또 여러 인물들 가려낸 중에 맹자가 12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일종의 맹자란 책을 신학의 교과서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려 뽑아서 이제 신경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 신경이라는 책 진덕수가 지었는데 한 250년 정도 지나가지고 바로 정민정이라는 인물이 이제 보니까 신경은 참 좋은 책인데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송나라의 유학자들의 말 중 중요한 것들을 가려서 줄을 더 보태고, 이게 이제 부주죠. 줄을 더 갖다 보태고, 그리고는 책 앞에다가 진덕수의 신경찬과 그리고 원나라 학자인 정복심이라는 사람의 신학도, 이거를 갖다 붙여서 이제 책을 편찬한 게 1492년. 퇴계 선생이 1501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두 세대 정도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편찬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줄을 더 보태면서 정통 정주학자, 주자학자들만이 아닌 육구연, 호가 상산이죠. 바로 이 육구연이나 또 그 영향을 받은 인물의 그 내용까지도 그 속에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주자학과 상산학은 아주 상급 관계였죠. 이게 바로 주기와 주자와 육구연 사이의 유명한 아호 논쟁, 이 절 이름입니다. 아호사.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아호서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서원인데 그 당시에는 절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만이 아니고 제자들 다 대동해서 어찌 보면은 그 일종의 논쟁이 터진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아호 논쟁인데, 이 아호 논쟁에서 그 1차 논쟁은 직접 만나서 논쟁을 벌였고, 2차 논쟁은 제2라운드 주제도 바뀌고 편지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그냥 주륙 논쟁 혹은 뭐 아호 논쟁. 근데 요 신경과 관계된 주요 논쟁은 첫 번째 논쟁. 근데 첫 번째 논쟁의 핵심 내용이 뭐고 하면은 존덕성 공부와 도문학 공부와 관계된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존덕성 공부, 도문학 공부, 중용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존덕성 도문학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존덕성 도문학,
요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 논쟁의 핵심이 뭐가 하면은 주인은 이 존덕성 공부도 중요하고 도문학 공부도 중요하다. 둘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육구연, 특히 이때는 육구연보다도 그 형이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논쟁의 중심인데, 물론 견해는 육구연하고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학자가 되려면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존덕성, 요거는 말을 풀어 말하면은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도문학 공부는 경전 공부예요. 경전 공부. 이걸 달리 말하면 경전 공부는 알에 해당되고, 마음 공부, 존덕성 공부는 행에 관계되는 거예요. 마음인데 왜 행인가? 우리가 실천이라고 말하면 말과 행동, 이걸 행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주자학자들, 또 이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 말과 팔다리 움직이는 거, 이게 행인데, 실은 이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 먹은 것에서 시작된다. 생각한 것에서 시작된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거기에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온다. 그래서 행의 공부에 중요한 것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말과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행과 관계된 것은 마음 공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삼가야 되지만, 제대로 말과 행동을 삼가려면 말만 삼가서 되는 게 아니고, 행동만 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마음 먹을 때, 생각할 때 제대로 마음 먹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곧 행의 시작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선하게. 그러면은 행동만 잘하면 되는가? 우리가 볼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사실 굉장히 판단을 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을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을지, 요게 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옳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치를 따져보고, 상황을 보고 생각해서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봤나 하면은 무엇이 옳은가 할 때 공자처럼 맹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옳은 거예요. 그러면 공자처럼 맹자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자처럼 하려면 논어를 봐야 되겠죠. 맹자처럼 하려면 맹자란 책을 봐야겠죠. 근데 그 책을 보면 공자의 말과 행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논어에. 맹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냥 문자로 쓰여진 그 내용만 봐서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자 한 대로 공자 한 대로 따라 해서 안 되고, 왜 그 상황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을까? 공자는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부분이 중요해요? 왜?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이래 행동했다. 이래 했기 때문에 했다. 왜 부분인 거예요? 요게 주자학에서 말하는 리에 해당됩니다. 리. 이치하는 이 부분. 그래서 책을 주자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그것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그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엉뚱한 대로 빠진 게 이단이다. 불교가 바로 그런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주자학자들은. 그래서 결국 도문학 이거 중요한데 이거 공부하는 방법 경전 보는 수밖에 없다. 경전 보는데 문자만 봐가 안 된다. 그건 껍데기다. 알맹이를 봐야 된다. 문자 속의 뜻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왜 그렇게 말했지? 공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경물치지 공부이고 이게 경전 공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경전이 많고 무진장 많고 경전에 대한 해석도 무진장 많고 그러나 주자학은 그렇더라도 경전 공부를 해야 엉뚱한 것으로 안 빠진다.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다.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공부 다 필요하다. 지행병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왼발 오른발 마치 새의 두 날개 이야기를 해요. 새가 날 때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다.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 수레 굴러갈 때 양쪽 바퀴가 다 굴러야 합니다. 한쪽 바퀴만 굴러가지고는 앞으로 제대로 못 간다. 우리가 걸어갈 때도 지와 행, 왼쪽이 지라 치고 왼발이 오른발이 행이라 한다면 왼발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왼발 한번 나가고 다음 오른발 나가고 다시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간다. 결국 지와 행의 관계는 이게 병진이란 말이에요. 지행병진. 한꺼번에 두 발이 같이 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왼발 오른발 해서 나간다. 병진한다. 왼발이 안 나가면 오른발에 나갈 수가 없다. 오른발이 안 나가면 왼발에 나갈 수가 없다. 지가 나가지 않으면 행이 나갈 수가 없고 또 행이 나가야 지가 나갈 수 있고 또 다시 행이 이게 우리의 이게 주자학이에요. 이게 지행병진. 그리고 서로 영향을 준다. 지행호발. 서로에게 왼발이 나가면서 오른발이 나오게 만들고 오른발이 나가면서 왼발이 나오게 만들고 호발, 병진. 이게 주자학 이 입장을 가졌는데 이러한 주자학을 보고 육구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느새 그 많은 경전을 다 볼 것이냐. 어느새 경전을 다 볼 것이며 그렇게 경전 안 봐도 딱 보면 안다. 무엇이 옳은지. 상사나 나중에 이게 양명학으로 연결되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맹자를 가져옵니다. 맹자, 만물, 계비, 천하, 만사, 만물은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맹자가 하는 말 양지, 양능.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안다. 이게 양지죠. 양지. 배우지 않아도 행할 수 있다. 양능. 우리 다 맹자 존중하지 않느냐? 주자 당신도 맹자 존중하지 않느냐? 이미 맹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양지, 양능. 인간은 가슴에 손을 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경전을 안 봐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안 따져봐도 가슴에 손만 얹어봐도 판단할 수 있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문학 공부, 지 공부, 경전 공부, 이게 경물치지 공부라고 또 주작자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때 지리하다고 한 거예요. 지리멸리를 할 때는 그러니까 공부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전이 얼마나 많고 주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들다 보고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할까 말까 이거냐 저거냐 그렇다가 행동은 하나도 안 한다. 주자학 당신의 이론적 맹자입니다. 맹자가 말한 대로 가슴에 손얹고 양심에 묻고 그리고 남은 것은 실천, 마음공부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문학 공부 필요 없다. 존덕성 공부만 하면 된다. 이래 되니까 이에 대해서 주인은
태간하다. 너무 지나치게 공부가 간단하다. 경전 공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구체적 상황에 들어가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정말 쉽지 않다. 이제 이 논쟁이었어요. 결국 지와 행 이 논쟁. 그런데 이 신경부주 편찬하면서 육구연의 이 주장을 이런 주장을 펴는 육구연의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당연히 퇴계 이황은 조선의 유학자들은 절대적으로 추자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옹호하는 사람인데 이 정민정이 슬쩍슬쩍 상산의 육구연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 육구연 존덕성 공부는 마음 공부와 관계된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산뜻할 수도 있죠. 아예 뭐 도무나 경물치지 공부 필요 없이 경전 공부 필요 없이 그냥 마음 공부니까 이거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네. 그런데 사실은 정민정도 상산학적으로 조금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자기 학통과 자기 학문적 견해와 같은 사람 걸 슬쩍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주작자인 퇴계 이황은 이 사실을 몰라한 거예요. 내용만 보고 너무 좋다. 마음 공부에 이래 되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달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사달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 이황 33세 때 처음으로 신경부주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50세 넘어서 본격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기초 공부 정도였어요. 공부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49세 때 풍기군수 물러나서 50대 이제 낙향을 하죠. 그리고 20년 머무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서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초 공부하는 시간이 20대부터 10대, 20대부터 해서 한 30년 그게 있어서 50대 공부를 본격 시작해도 커버가 됐지. 안 그랬으면 본격 공부 시간은 굉장히 짧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추자전서와 더불어 이 신경부주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퇴계의 많은 제자들이 도산으로 몰려들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추자전서 보면서는 엑기스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 또 추자의류라는 책 보면은 주제별로 부르고 다 돼 있어요. 퇴계 선생 그 관심 없었죠. 추자전서 보면서 관심 있었던 것이 편집글이었어요. 편집글은 별 내용도 없어요. 퇴계는 왜 편집글을 주목했을까? 주자 이론을 공부한 게 아니고 편집글 허접한 내용이죠. 인사하고 뭐 이런 것도 인사도 얼마나 깁니까? 계절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본 거예요. 실제 퇴계는 추자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제가 뭐 딴 거에서도 들어서 했는데 퇴계는 추자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추자라는 인간, 현인이죠. 현인인 추자라는 인간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퇴계가 하고 싶었던 거는 추자학 연구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추자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현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자와 같은 현인이 되고 그걸 보려면은 추자 전서 중에서 편집글이 제일 좋은 거예요. 편집글 내용이 추자의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 옛날에는 대부분 편지로 주고받았어요. 그 속에서 추자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서 편집글을 주목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3분의 1로 줄였죠. 이게 추자서 저요. 퇴계의 대표적인 편찬한 책. 제일 먼저 나온 책.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넣어놨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 왜 그랬을까? 퇴계는 추자학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고 추자와 같은 인간, 현인이 되고 싶었다. 이걸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 공부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마음 공부. 현인이 되는 길은 이론 따지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를 그랬을 때 신경부주가 딱 마음 공부의 교과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부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까 말한 대로 음부대하듯 음한 아버지 대하듯 저 하나님 대하듯 신명 대하듯 천지 신명 대하듯 정말 이 책 하나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랬던 거예요. 그 이 책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설명도 붙이고 이제 그러면 제자들 질문도 주고받고 그 잘하는 중에 퇴계선생의 그 도산서원에 배양된 유일한 제자 월천 조목 선생이 이제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하고 처음에 따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것저것 참고 책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투성이 책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터져요. 바로 월천 조목 선생이 퇴계선생한테 선생님 책 참 문제 많습니다. 아까 말한 제일 핵심은 상상학적인 책입니다. 두 가지예요. 정민정이라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제목이 뭐가면은 과거 시험 문제를 유출시킨 인물이 우선 신경부주를 편찬한 그 정민정이라는 인간 자체가 말종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퇴계는 신경부주와 더불어 이 책을 편찬한 정민정에 대해서도 더없이 존경했던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찾아온 거죠. 중국 책 보니까 정민정 이거 과거 문제 팔아먹었다가 삭탈관직되고 문제 많이 일으킨 인물 퇴계생한테 또 가니까 그래? 난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하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하나는 바로 문제가 되었던 정민정이 신경부주를 넣으면서 상산, 육부인의 말 그리고 그 영향관계 속에 있는 오진이라는 원대 유학자예요. 이 사람의 말 이걸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넣으면서 뭐라고 갖다 붙여놨나 하면은 추자는 만년에 늙어서는 만년에 처음에 육구영과 이 아웅논쟁을 벌일 때는 두 가지 공부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년에 가서는 도문학 공부를 없애고 존덕성 공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추자 만년 정론이라고 보는데 추자의 만년에 정해진 논. 결국 초년에는 추자는 아웅논쟁 시기처럼 두 가지 공부가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년에 가서는 마음공부 중심으로 갔다. 존덕성 공부 쪽으로 갔다. 이거는 나중에 왕양릉도 이 주장을 해요. 추자는 초년설과 만년설이 다르다. 마음 공부로 틀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웅논쟁, 육구의원과의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추자가 어이쿠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아서 육구인의 영향을 받아서 저장했다는 거예요. 추자학자로서는 더 없는 치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뒤섞인 채로 신경부주 속에 있은 내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선생으로 봐서도 당혹스럽게 짝이 없죠. 책을 지은 사람은 더없이 나쁜 놈이고 책 내용도 이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근데 퇴계선생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퇴계선생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월천 조목 선생은 굉장히 거칠게 도전을 해요. 이 논쟁 그 질문지 보면은 정말 이거는 막 거친 그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도무지 선생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중시하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은 이런 책을 중시합니까? 라고 나와요. 퇴계선생 큰 충격을 받고 좀 기다려봐. 내 생각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것이 심경후론이라는 글을 일종의 최종 이제 답변이죠. 그러니까 정리된 답변인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정민정이 비리와 연관된 내용은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볼 문제이다. 그러니까 정민정 그런 기록은 있지만 그 전후 맥락 그러니까 100%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민정 그 신경부주 높이는데 정민정 나쁜 놈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민정 정말 나쁜 놈 맞아요. 왜냐하면 북경에 가보면은 이 우리나라 성균관이죠. 국자감. 그게 지금은 북경시 교육박물관이 돼 있어요. 그게 원나라 때 처음 이제 북경이 수도가 되는데 그때 국자감이 있었고 중국의 북경 관광 가면은 국자감 잘 안 가요.
근데 저는 국자관 가는 걸 제일 먼저 갔죠. 그 일종의 초대 우리나라 그 성균관 대사성이 그 인물이 그 심은 나무,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진사급제한 인물의 명단들 비석이 쫙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그리고 13경 전체를 비석으로 새겨놨습니다. 일종의 도서관이죠. 그 비림입니다. 숲처럼, 그 참 대단한 풍경 제가 보고, 제가 이런 풍경에 이런 짓을 13경을 엄청난 비석에, 그러니까 그 당시 책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보고 다 이제 공부한 거예요. 비석에 있는 걸 보고. 근데 지금은 시립박물, 그 교육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제도 유물박물관에 보니까 과거제도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해 놨는데, 과거 시험 문제 팔아서 한 그 컨닝한 거, 컨닝한 종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과거 시험 팠는데 바로 이 정민정이 나오는데 완전히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 형벌 받고 있는 모습까지 대표적인 중국의 과거 시험 유출했던 인물로 정민정을 전시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틀린 거예요. 정말 중국의 수많은 과거 시험 유출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제1인물로 정민정이 그 전시대에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물처럼 만들어서 그대로 정민정을, 그러니까 이거 퇴계 선생 노 선생 지적이 맞아요. 정말 팔아먹었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덕성 공부 중시, 주자 만년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주자가 만년에 학생들이 너무 경전 공부만 하니까 그걸 경계하면서 마음 공부를 중시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마음 공부를 중시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상산학의 영향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징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말, 오징 같은 경우 이런 말들은 상산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 않느냐. 굉장히 미온적이죠. 그러니까 정민정도 나쁜 사람 인정 안 하려고 들고 그 내용도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천 선생도 워낙 그런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고심 끝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침묵합니다. 침묵. 근데 월천 선생 문집을 보면은 퇴계 선생과 논쟁 벌인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남아있나? 퇴계 선생 문집에 남아있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퇴계 선생이 답변을 쓰면은 온 편지를 포인트를 낮춰서 작은 글씨로 밑에 붙여놔요. 그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월천 선생이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정작 월천 선생 문집은 없고 퇴계 선생 문집 속에 참고 자료로 이어놓은 거죠. 이런 편지가 왔는데 퇴계 선생이 이렇게 답을 했다. 그 부분에 보면은 이게 확인이 되는데 바로 신경 후론도 거기 실려 있고 결국 퇴계 선생은 별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월천 선생은 자기 선생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침묵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제 논쟁이 참 여기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틀렸다, 내용이 어떻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옛날 유학자들, 제대로 된 공부하는 사람은 설사 자기 견해가 있더라도 앞에 선년들이 지은 책에 혹 오류가 있으면 빼라, 갖다 버려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건 자세가 안 된 거다. 사실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한테 비판받은 게 이거예요. 꼭 질문할 때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한테 질문할 때 보면은 선생님 제가 어떤 책 읽었는데 어떤 데 보니까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후학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이 선형들의 주장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혹 잘못이 있거나 본인의 견해가 있으면 밑줄 치고 작은 글씨로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해야지 누구 틀렸다, 빼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된다. 월천 선생도 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월천 선생은 그래 그 정도 거는 지적당하고는
입을 다무는데 율곡 선생은 다음 또 편지 보내는데 퇴계 선생의 그 지적을 전혀 개의치 않고 꼽으로 더 거칠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도 대단한 분이에요. 제 그 당시 제일 막내 제자에 해당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선생님, 퇴계 선생 그 가든 말든 더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도 화가 난 것이요. 가르친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공부하는 자세부터, 마음가짐부터, 태도부터, 그러니까 늘 공손하게 배우 자세로 조심스럽게 해도 살짝 이제 내 견해는 이렇다 정도로 밝혀야지 선현들의 학설을 틀렸다, 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공부집 치워라. 율곡 선생은 회를 걷어갈수록 더 거칠게 선생 뭐라 하든 말든 그게 유일한 제도예요. 결국 어째 보면은 생각,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고 봐야죠. 퇴계의 선생과 율곡 선생의 그 견해는. 근데 이 월천조목 선생은 입을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정민정 크게 문제 없다.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꼭 그런 사람 알 수 있다. 결국 내용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몇 개, 주자 만연정론, 상산학 영향 이런 것만 문제 있지 실제 주자도 만연에는 학생들이 전부 책만 보니까 실천 안 하니까 마음 공부 강조했다. 결국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이래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선생한테 강의 들으면서 이 김부륜, 광산김씨죠. 그 군자리, 그 도산서원 거다 보면 그 안동댐 가이고 있죠. 바로 오천, 오군자입니까? 그쪽, 그리고 이덕홍, 간지 이덕홍, 그리고 이하명, 조호익, 한강, 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월천 선생도 이렇게 남아있고, 이제 그러니까 퇴계 학단에 이제 이런 저술들이 나오는데 위에 책들은 어떤 책이고 하면은 강의를 퇴계 선생님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일종의 노트한 거하고 비슷해요. 저술들이. 그런데 유독 한강 선생의 신경발휘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책입니다. 이 열풍이 결국 이게 이 신경부조는 숙종 때, 효종 숙종 때 왕을 가르칠 때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송시열에게 정문을 편찬하라고 들어요. 이 당시 숙종 때 이미 남인과 노론이 격하게 당전을 벌일 때 아닙니까? 환국이잖아. 서로 한번 정권 잡고 이럴 때인데 하필이면 퇴계 선생의 그 중시했던 이 책을 왕 송시열 선생한테다가 편찬을 맡겨요.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퇴계 선생이 중시한 책인데, 근데 이미 이거는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퇴계 제자들도 하지만은 기호학파 쪽에서도 이 책을 이제 워낙 퇴계 선생이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본을 참고해서 누구의 줄을 참고해서 이래 할까? 가능하면 원형을 두고 그렇게 편찬을 해냅니다. 결국 그래서 신경서기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경부조는 유학자들이 그냥 보는 책이 아니고 성학의 교과서가 아니고 임금 가르치는 책이 된 거예요. 성군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격상이 자꾸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정작 중국에서는 전혀 중시 안 되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퇴계 학파만 아니고 그 반대 그 학파인 기호 율곡 학파, 또 실학파, 양명학파까지도 전부 이제 이 신경부조 연구가 막 이렇게 해서 100수십 종의 이제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3번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가 여기 그러면서 그 조선 말까지 이어지는 제가 이제 장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영남 학파에서도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대산 이상정, 이쪽이 소태계라고 불렸던 분 아닙니까? 바로 이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김종덕에서 강로 간보가 일종의 결정판입니다. 퇴계학파 쪽에서는 나오게 되고, 또 조선말 우리 남중앙의 가장 그 말의 대표적인 한주 이진사, 여기도 신경관계라는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은 20세기 넘어올 때까지 저술이 계속
이게 돼 나가요. 그게 중심적 책이다. 근데 결국 이제 신경 후론과 태계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음 공부의 교과서로서 신경 부주에 대한 절대적 신뢰, 신경 부주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저자 정민정에 대한 옹호로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마음 공부 핀중의 경향과 태계 심화, 주의와 마찬가지로 존덕성, 거경, 이거 지, 마음 공부, 여기 제가 지하고 행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 지와 행을. 그리고 요 마음 공부가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도문학, 치지, 지, 사물, 경전 공부, 이 둘의 병중을 원칙적으로 말하지만은 퇴계도 그렇고, 이미 말할 때 뭡니까? 주자도 만년에는 마음 공부를 더 중시했다. 나중에 퇴계학파 후예들로 가게 되면은 3대 7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전 공부 3, 마음 공부 7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퇴계학파 쪽은 자꾸 마음 공부 중시 쪽으로, 이게 퇴계 심학과 연결되더라다. 결국 마음 공부 편중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점은 기호학파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습니다. 기호학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곡학파 쪽에서는 지와 행은 50대 50 병중 똑같이 봅니다. 근데 퇴계학파는 마음 공부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지. 우정수 얼마나 말하면 그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사랑 양만 계열의 주자 만년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의가 만년의 사물 공부, 바로 경전 공부로 빠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존덕성의 마음 공부를 강조했다고 강변했고, 이것은 이황 당시 말학과 과거지학에 대한 비판적 이심과 이르게 되고 사립파의 도학 정신의 적극적 개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퇴계 심학으로 이어지고, 자 그러면 한 정부의 신경발이 편찬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크게 정민정의 신경부주 가운데 진덕수의 신경 본문만 남겨둔 채 전면적 개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을 시킵니다.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은 어리석고 고루한 내가 젊어서부터 이 책을 받아 읽었고 또한 일찍이 선생님으로부터 질정을 받았다. 이게 신경발의 서문에. 근데 보면은 실제 신경과 관계된 내용은 주고받은 게 별로 제가 발견을 뭐 했는지 크게 그게 없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황강 선생이 신경 발의를 지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은 퇴계 선생과의 어떤 주고받은 질문 이런 게 있었다, 이래 이야기를 딱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표지에다가 신경 발의라 해놓고 왼쪽 오른쪽에다가 존지 여부모 경지 여신령이라고 딱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모와 같이 받들고 신명과 같이 공경한다. 그러니까 이거 퇴계 선생이 했던 거하고 따라한 거죠. 따라해서 퇴계 선생이 신경부주를 그랬듯이 나는 이 자기가 편찬한 신경 발의를 자기의 마음 공부 처럼 대한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그 안에 내용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경을 특별히 중시하는데 보면은 특히 경과 관계된 것은 제5 경의직례장에서 경서를 집성하고 40개 종목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이 정민정의 주에 그 취하고 버리는 바가 혹 박지 않은 것이 많으며 정자와 주자가 밝히고 열어 보여준 대훈에 이르러서는 이 책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참혹 많아 이 책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으니 유감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민정 넣을 거는 안 넣고 넣지 말아야 될 건 넣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류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자기가 이걸 만든다. 이에 취해 오고 드러내며 문단을 나누고 기록을 모았으며, 그래서 내가 새로 이제 했다. 그리고 이 경이라는 한 글자에 있어서는 대략 서산 진덕수의 예와 같이 하여 특별히 자세함을 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보면은 많은 분량과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주와 여러 선생의 반복하고 정령한 뜻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정민정의 신경부주가 내용상 문제가 많았다. 넣을 거, 뺄 거 제대로 못했다.
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책 만들었다. 그리고 특히 경이라는 글자 하나에 내가 굉장히 중시했다. 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문제 체제와 대해서 보면 본문 부분 내 앞부분과 본문 뒷부분 제가 이야기하면서 체제 내용에서 대폭 개편을 했다.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특히 정민정 관계된 것, 그리고 이 상상학적 논란이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은 몽땅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앞부분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부분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진덕수의 신경의 장 구분과 이름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보면은 이 원래 신경 부주는 주로 이 분량을 가지고 대충 구분했어요. 한 4분의 1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각각 나눴는데, 이 신경 발휘에서는 분량 고르지 않고 내용별로 보고서 묶어줘야 될 부분으로 좀 더 정돈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에 보면 신경부주는 진덕수가 편찬한 본문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뭐 보면은 정민정이 말한 것, 오징이 말한 것, 상상학적 논란이 됐던 홀랑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자기가 한강생 자신이 새롭게 가려 뽑은 걸 전부 다 갖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전면 개편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문 뒷부분 중에 부록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정민정 관계된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본인이 그 송나라 때 그 여러 현인들 뭐 북송오자 주자 그리고 행장 8편을 부록으로 새롭게 넣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걸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신경발이란 책은 경설의 집성,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이 경이라는 건 뭡니까? 퇴계의 학은 뭐 경 한 글자로 말할 수 있다. 마음 공부. 요거 이제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의 방법을 쓰란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함양하라. 경공부, 우리가 뭐 경건하다, 공경하다 이 경자인데 퇴계선이 말했던 경공부, 그리고 경에 관한 온갖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퇴계 선생이 말한 것, 특히 퇴계 선생이 강조했던 마음 공부로서의 경공부는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모든 것이 달렸다. 말과 행동 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 잘 먹어야 된다. 생각 잘 해야 된다. 우리의 지식도 마음도 감정도 지식도 다 마음 먹다, 생각하다, 사려하다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때 선과 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선하게 마음먹음, 선하지 않게 마음먹음, 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 먹는 걸 정말 잘 먹어야 된다. 이런데 율곡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마음 공부 잘 해야 돼. 마음 잘 먹어야 돼. 착하게 외도도 마음 먹어야 돼. 그래야 말과 행동도 착해. 이 부분에서 얘기되는 것이 성 공부의 정성성자. 요걸 보면은 성이라는 게 중놈에다 나오고 맹자에다 나오는데 성자 천지도야. 성한 것은 하늘에 도이고 사성자, 성을 생각하는 것, 성해지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성지자, 성해지려고 하는 것, 요거는 사람의 도다. 성자 천지도야, 사성자 인지도야는 맹자에 나오죠.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는 중론에 나와요. 성한 것은 하늘이요. 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 그러면 사람은 완성된 입격, 성현됨 하려면은 하늘처럼 마음먹어야 돼요. 이게 성공부예요. 그런데 퇴계는 여기에서 뭘 합니까? 마음 잘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잘 먹으려 한다고 잘 먹어지냐? 평소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데 생각하기 전에 마음 먹기 전에 마음 상태가 깨끗해야 된다. 요거를 미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공부, 이걸 미발, 아직 발하기 전, 생각이 일어나기 전, 감정이 일어나기 전, 이 상태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근본 공부다, 바탕 공부다.
24시간 공부다. 여기에 경공부를 이야기해요. 퇴계 선생님. 그래서 퇴계를 경의 철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퇴계 스님이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경을 집설했다. 여기 보면은 심경발이의 경의신경장의 경에 엄청난 분량 유명한 인물들의 경에 관한 게 다 끌어 모아놨어요. 그리고 40개로 분류해놨어요. 그것만 보면은 그래서 이 신경발이는 경설에 집성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계가 워낙 경을 강조했으니까 그걸 개성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래 경에 대한 어떤 분류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간 사람은 오히려 기호학파의 박세채 이런 인물들이 이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평가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퇴계학파의 관계인데 퇴계학파의 후예들은 이황의 신경후론에 따라서 신경부주의 그 체제와 내용을 워낙 큰 선생님이니까 월천 조목 선생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강 선생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정민정 거는 못 쓴다 이랬던 거예요. 못 쓴다. 아니 정민정 흔적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아마 퇴계 선생이 봤으면 율곡 선생보다도 훨씬 더한 이거죠. 완전 책을 다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이게 한강 신경발이에요. 나머지 퇴계학파의 저술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노트한 정도예요. 근데 이 신경발이는 완전 체제도 바꿔버리고 내용도 바꿔버리고 아마 퇴계생 살아 있었으면 야당 났을 거예요. 그대로 보지도 않고 집어 던졌을 거예요. 이게 한강정구 신경발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강학 어떤 면에서는 개성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도발적 체제. 근데 내용적으로는 요거는 개성이는데 나머지는 다 흐트러버리는 요런 체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강학 혹은 낙중학의 특징적 요소예요. 퇴계의 권위 기본적으로 존경하지만 그대로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안 따라한 독자적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심학과의 관계. 대구 지역 보면은 이 신경 발휘에 대한 후속적 연구라든가 개성 모습은 없습니다. 왜 보면 한강생이 굉장히 이 대구 지역 유학의 중심의 인물인데 신경 발휘를 가지고 더 연구하고 개성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이거는 신경 발휘만이 아니고 한강학 전체도 탕맥은 한강학 개성인데 미미합니다. 결국 대구 지역에 굵직한 학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학도 신경 발휘도 경시학도 제대로 뛰어난 학자가 나오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도학과 예학 중심의 조금 B급, C급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주로 이제 실천 영역 이런 영역에서 고만고만한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어찌 보면 제자를 잘 만나야 선생도 빛이 나는데 선생 제자를 못 만나면서 한강학의 바람도 좀 꺼지고 대구 지역의 유학도 크게 번창하지 못하고 그냥 개성 정도 이제 그냥 개성 정도에서 했던 말 퇴계했던 말 한강했던 말 그냥 반복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고 그리고 심학이라는 것도 요거는 도학하고 도학이 좀 실천적 측면이라면은 심학은 마음 공부와 관계된 거고 하나의 쌍을 이룬다는 점에서 대부분 심학에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더 전개되지는 못했다. 이거는 꼭 심학부분만이 아니고 대구 지역 유학 전체의 하나의 풍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라는 게 오히려 성주 지역에서 조선 말에 가서 한주 이진상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거는 뭐 영남의 이진상이 아니라 조선의 이진상 어찌 보면은 뭐 동아시아의 이진상이라고 해도 괜찮을 이제 한주 이진상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이 한강 정부의 낙중학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조선 말에 가서 꽃피우게 됩니다. 대구 지역은 주로 이제 벼슬하고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큰 학자가 나질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